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오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배당이 됐고요. 여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배당받은 곳입니다. 따라서 집중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입장들 방어권 보장을 해달라고 뭐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혐의를 저질러서 저 정도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방어권을 준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방어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돌이켜 볼까요? 뭐 김영훈 전 장관 다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들어갔고요. 뭐 조지호 경찰청장은 병보석 나오긴 했으나 그거는 혈액암 2기입니다. 나머지 장성들 다들 그냥 구속됐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뭔가 형량을 줄이거나 어떤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최대한 주어진 내에서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크게 국민들이 다 봤죠. 43일을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그 정도 방어권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할 거 다 했잖아요. 체포적 부심,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있지도 않은 거를 끌어다가 다 설명도 해줬어요. 법원에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나오세요. 안 나왔잖아요. 경호처 사병처럼 굴어서 결국엔 경찰들 수천 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이 정도의 방어권이라면 대통령이로서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모든 거는 다 해줬다.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지을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김용현의 보석 신청을 기각시켜버린 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윤석열도 위기를 느꼈는지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담당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사건을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 좌배석 이동영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형사합의 25부의 다주심 사건으로 배당됐습니다. 다주심은 재판부 중 가장 경력이 짧은 좌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 출신인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날 배당된 윤석열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정치권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배석인주 판사는 순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18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2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202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습니다. 또한 좌배석인 이 판사는 창원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도 다급했는지 윤석열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본보기로 제대로 처벌하여 더 이상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국정원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았다 하셨는데 사직서를 받으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홍 차장이 야당 대표하고 전화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조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 개입이 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에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직서를 내라고 하니까 홍장원 1차장이 그냥 사직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출했습니까? 제가 본인을 오라고 해서 정무직이라는 건 임기가 없는 자리니까 어느 때든 그만두려면 그만두는 거고 나도 그런 마음이고 요번에 정무직 교체가 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홍장원 증인께 물어볼게요. 사직서를 내라고 했을 때 본인 입장 같은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못 내겠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러냐는지 그런 걸 국정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일날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12월 4일입니까? 12월 5일입니다. 5일. 예. 예.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원장님 직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능히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아마 4일, 5일 정도면 비상계엄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한 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테니까 이게 뭔가 국정원의 지시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질이다.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경질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예라고 했고 원장님께서도 사직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사기획관을 방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는 여쭤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네라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원장님은 인사 제청권이 있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을 때 대통령의 뜻입니까?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대화하고 사직서를 내셨습니까? 그야 팩트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추가로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당일에 그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채널A 뉴스하고 어느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제가 환갑이 났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당일에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일한 겁니까?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제일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1년 넘게 같은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 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14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없고. 누구를 잡아라, 예.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예. 이런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번
아니,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방첩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싹 다 잡아들이고 방첩사에 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했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 빠지셨던 그 목정원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정원장님. 그 국무회의 갔다 와서 12월 4일 날 한 1시쯤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아닙니다. 12월 3일 11시 30분으로 나중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11시 30분. 그때 맞습니다. 이제 홍장원 1차장도 앞에 앉아서 그 조금 전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정무직 회의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항을 알았습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네.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찾아와서 그때 저한테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장님이 제가요 원장이 외국에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정부직 회의 끝나고 바로니까 제가 한 10분쯤 회의를 했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기억하니까 뭐 11시 한 50분이나 뭐 45분 50분 네. 그거가 아닐 겁니다. 정무직 회의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국정원은 뭘 할지 모르니까 비상계엄 때 스터디를 해서 아침에 정무직 회의하자고 지시했다 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보고했는데 무슨 지시는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정무직 회의에서의 얘기는 그 당시 어느 한 정무직은 저한테 그거는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저 묻는 답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해가 되는 그러니까 게 하게 돼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있는 그리고 거고요. 또 스터디 하라고 그다음에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다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지시인지는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지시가 방첩사 지시한 건데 뭐인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 차장이 오후에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죠? 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은 저한테 전화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님 제가 아는 분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악수도 해본 적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홍장원 1차장이야말로 실제 이번에 차관 장관급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지시 이거 잘못됐다는 걸 하고 묵살을 아물어서 국정원을 살렸어요. 사실은. 차관급 이상 중에 유일하게 홍장원 1차장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인식하고 이걸 뭉갠 겁니다. 국정원을 살렸고 조태영 원장을 살렸어요. 만약 그 지시대로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 부하 수행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그 홍 차장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여기 안 있고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뭐 전화하라는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위반으로 사표를 써라? 이거 월권행위 아니에요? 제가 직무 범위 내에서 한 일이고 직무 범위가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제가- 용산에 지시고 한 건데. 아닙니다. 홍 차장 나와 보세요. 인사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거예요. 권한도 아닌데. 저는 인사
건의를 할 당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해임 시키고 파이아웃 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경호처 경호부장 똑같은 사례예요. 한 법과 말씀만 좀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제하잖아요. 홍 차장 5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뭐 5초. 홍 차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홍 차장이 2차 계엄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근거가 뭔가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 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좀 잠깐 계십시오, 홍 차장님. 홍 차장님은 군 출신이지만 국정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92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30년 네, 근무했습니다. 군 출신이지만은 거의 국정원 직원이나 진배 없네요. 그러면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 하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양경수 맞습니다. 예.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주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장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날 당일날 12월 3일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정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장님을 비롯한 국정원 내에서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분을 TV 이외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줬습니다. 위원장님 자, 혹시 자, 부승찬 의원 위원장님 혹시 저도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습니까? 이따가 아니 그건 자 의원님들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차장님, 네. 밖에서 구호 외치던 사람 정도가 단순 가담자지 법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던 사람들이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뭐 단순히 아니냐는 뭐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으로 진입한 것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법원 들어가서 서버에 물 부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이런 물타기에 경찰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런 물타기에 휘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배후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수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두 개의 폭동이 모두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폭도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서 시행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 했고, 한국의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은 법원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폭동을 일으켰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폭동 모두가 현장의 가담자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이 배후 세력을 현장 가담자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미국 폭동 사건에서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극우 폭력 단체 소속 인물들은 연방헌법상 그 반역 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22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요, 그날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법 당국은 폭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도 이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일 법원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체포된 이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훈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을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당의 정치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정광훈당의 비례 2번이었고 지금은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은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성전이다, 십자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이번 폭동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집요한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은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아니면 폭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였던 수사당국과 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주목해야 된다 따위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만 빼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반역 음모죄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내란죄, 그리고 최소한 소유죄, 그리고 범죄단체 결성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이 폭동 사건을 실제로 엄단할 실질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 기준은 미국이 그랬고 직무대행 본인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이 배후 세력의 수사 범위 그리고 기준을 설정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수사 당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폭동을 꾸준히 선동해왔던 정광훈, 석동현 이런 자유통일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법원 담을 넘은 폭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훈방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배후 세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 사실은 불법 법원에 대한 침탈은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이제 주관적으로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수사국장님,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네. 구속영장 신청하셨죠? 네. 네, 무엇으로 의율해서 신청하셨습니까?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 손괴 등등 해서. 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더 말씀드릴 테지만 소유죄,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 의율에 대한 검토까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폭동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이런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을 경찰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상 이런 일 앉으셔도 좋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폭도들이 쳐들어가서 영장 전담 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지면서 수사를 했어요. 차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큰 행위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법원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내린 판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해오겠다. 저는 이런 말들은 법치국가에선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중형에 처벌을 했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순가담자, 뭐 부하수행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순간에도 내전이다, 빨갱이, 야당은 다 빨갱이자, 죽이자, 뭐 윤석열을 구출하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들의 수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지만 폭동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윤상현 의원이 경찰 관계자 강남서장이랑 소통을 했다고 손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는데요. 강남수장이 그 22시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강남수장이 답변을 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훈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예, 훈방 얘기는 뭐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강남서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집회 참가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문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지어 거짓말로 했다라는 점이 방금 차장님 답변으로 드러난 겁니다. 배우에 대한 수사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사실관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해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강남수장과의 통화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는 강남서장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차장님 답변에 따르면 맞죠? 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요. 예. 뭐 필요하시면 더 확인을 자세히. 필요하면 더 확인이 아니라 이건 예. 경찰과 내통한 거잖아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거에 따르면 내가 서장하고 통화했어. 곧 있으면 풀려날 거야.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강남수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차장께서는 강남수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는 감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서장이 그 바쁜 시국에 밤 11시 다 돼가지고 모르는 번호 함부로 받습니까?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이야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는 여당 의원과 경찰서장이 전화 통화해서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강남수장이 일괄적으로 서울청 수사부에서 지휘하고 있어서 일부 뭐 본인 의지로 훈방하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 만약에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내통인 겁니다. 요거는 그게 경찰과 여당 의원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장님께서는 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회 행안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폭동의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의 미흡입니까? 아니면 폭도들의 불법 행위 때문입니까? 이번 서부지원 폭동이. 폭동이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행태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마치 폭도들을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첫째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가 부주의해서 그래. 너가 조금만 조심하면 맞지 않았을 텐데 네가 부주의해서 맞았던 거야. 네 탓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방패로 시민을 내리찍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차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없다고 보고 받았고요.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 틀리는데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사실 한번, 확인이 예. 되어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공당의 대해서 아직 원내대표가 언급하기는 13만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고 13만 공권력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장이세요. 지금 가정에서 말씀드릴 아니 수 그래서 없다는 제가 건 말씀드리는 일단, 거잖아요. 예.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 방패로 시민을 내리찍은 적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확인됐고 좀 더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좀 더 하시려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해진다면 이건 경찰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조치 사항입니다. 일단 여당의 정확하게, 원내대표라고 다 봐줍니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하고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엄정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13만 경찰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하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또 꼬리를 언급할- 내고 비급합니까? 비겁한 게 아니고 사실 가정에서 경찰이 어떤 방패로 시민을 찍었대잖아요 예. 지금. 그것도 자기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 걸 경찰의 수장이 참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 판단에 명확하셔야 됩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아울러서 공직자인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행태가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폭도의 인원이 100여 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검거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에 들어가는 46명. 정확하게 46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숫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46명을 안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고 거기 있던 사람이 검거됐고요. 그 주차장 쪽으로 좀 밀면 이격시키면서 일부 또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서 검거된 40여 명 전체가 서부지법 안에서 검거된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검거된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머지 인원 최대 90명 제가 제보 받은 게 따르면 최소 60명은 추가로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채정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장님? 예, 채정 작업 하고 있습니다. 채정 작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입니까? 지금 그건 수사 뒤에 담당 부장님 서울청- 말씀하셔도 예, 서울청 대행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수사국장입니다. 네. 예, 그 최종 자료가 있고요. CCTV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불투명한 게 아닙니다. CCTV 다 나와 있고 신원 확인이 금방금방 되는 사항들입니다. 극우 유튜버 관련해서 뒤에 수사국장 답변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상 이번에 생중계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방금 보도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동은 기자 자작극이다라고 유튜버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다니죠. 이들에 대해서 수사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극우 유튜버 중에 일부가 같이 검거가 됐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유튜버들도 선동하는 부분까지 충분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선동의 배우잖아요.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배우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물었고 앉으셔도 됩니다. 차장님께서는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답변을 예. 했습니다. 배우 세력의 대표로 의심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 수사할 계획 있으십니까? 수사 계획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포함해서 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이 양반은 공공연하게 지금 폭동을 야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폭동의 배후 세력, 어찌 보면 현장에서 부안해동했던 일부 그 즉흥적으로 참여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부지방에서만이 아니고 각종 이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시 현장에서 이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그 문제 중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리고 상당한 발언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와 특히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엄정한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유무죄 여부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